내 추징금도 아닌데 왜 나에게 추징금에 대해 물어보냐. 전재국 씨의 대답인데요. 8년 전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던 약속은 그때뿐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한 끼 수십만 원씩 하는 국내외 고급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재국 씨를 비롯한 전두환 일가가 약 970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낼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검찰은 전두환 씨가 재임 시절 받은 불법 비자금으로 축적해놓은 은닉 재산들을 찾아내 환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일가가 재산을 숨겨놓는 수법 굉장히 교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재 중에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중심가. 전재국 씨의 차명 재산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 5층 건물입니다. 현재 매매가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전에 진짜 꽃집에 있네 전정식인가 건물이었네 그 소리는 들었지 그거 다 생겨보지 우리가 자세한 건 몰라. 전두환 일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원래 전두환 씨가 아들 아빠 생각이 이런 거딱 보면 그거 몰라요? 전두환이라고 일전에 아버지가 여기서 철공소에서 철공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1981년 김모 씨와 임모 씨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 김경자라는 여성이 땅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눈에 띕니다. 7년 뒤 가처분이 해제되며 건물이 지어졌고 2005년 매각됐습니다. 김경자 씨는 전재국 씨의 장모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994년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땅에 가처분을 신청한 건 어떤 의미일까? 명으로 집을 사면서 내가 돈을 대주면서 타인명으로 사놓잖아요. 사기하면서 이걸 처분 못하기 위해서 타인명으로 산 사람이 팔지 못하게 제가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팔아버리면 저는 그 가등기에서 제 이름을 그냥 바로 등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땅을 사들인 김모 씨는 전재국 씨의 대학 동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땅의 소유자는 김경자 씨로 전재국 씨의 장모였던 겁니다. 그 뒤 땅의 지분을 인수한 뒤 건물을 지어서 매각한 이창석 씨는 전두환 씨의 처남입니다. 검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불법 비자금으로 매입한 전두환 일가의 차명 재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교동에 수상한 부동산을 또 발견했습니다. 약 330제곱미터 100평에 달하는 이 건물의 토지입니다. 1997년 전모양이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시 전모양의 나이는 13살. 확인 결과 그는 전재국 씨의 딸이자 전두환 씨의 손녀였습니다. 전모양이 땅을 취득했던 1997년 당시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121만 원,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봤습니다. 3억 9,900일 공시가격이었어요. 네. 아무리 못해도 서울인데요. 공시가격이 두세 배는 넘었을 겁니다. 당시에 토지 가격만 하더라도 예. 세 배 잡으면요 10억이 넘었어요. 12억 정도. 97년도 당시에 전 씨가 10대 때 10억이 예. 넘는 가격을 건물을 받은 거죠. 유증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음아파트 기준으로 해도 네. 며칠을 사고도 남죠. 그러면 그리고 97년이면은 네. IMF 때는 집값도 폭락했을 때 이런 데 지금 아파트들 3천만 원, 4천만 원 때입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20채잖아요. 전두환 씨의 손자이자 전재국 씨의 아들 전우석 씨도 서교동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클럽이 있는 이 건물이 들어선 토지 약 284제곱미터 86평이 전우석 씨의 소유였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역시 9살 되던 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카페와 서점의 복합 PD수첩은 2003년 이 건물 토지의 주인이 전우석 씨란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전우석 씨가 10살 때 땅을 상속받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전 씨 남매가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김종록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해 거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김종록 씨는 누구일까? 도서관에서 전두환 일가의 족보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전두환 씨의 첫째 며느리의 족보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김종록 씨의 정체를 밝혀낸 겁니다. 연한 김씨로 나와 있는데 김경자 씨 아버지가 김종로로 나와 있네요. 전재국 씨 아내 정도경 씨의 족보입니다. 정도경 씨의 어머니 김경자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김경자 씨의 아버지 자리에 김종록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던 걸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외증손자. 외증손자. 예. 김종록의 외손녀인 정도경과 전재국 부부의 아들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아들하고 딸을 주는 거죠. 전우석 씨와 그의 누나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사람은 외할머니의 아버지, 즉 외증조부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할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지금 25년 차인데 그런 경우는 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그 외 증손자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김종록 씨는 자산가였을까? 1997년 사망한 김종록 씨의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 약 13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의사도 없다 봐야지. 정말 부담된 사실이고 알려주면 사료스가 걸리는데 들어가 보시라고. 사람은 거짓말이지. 그 말이 안 되지. 차명 재산을 넘겨받은 전두환 씨의 손자와 손녀는 2000년대 초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도 자금은 추징됐을까?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중 일부의 흐름을 추적해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도 자금 전체를 추징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서교동의 부동산 3개를 팔고 받은 돈은 총 12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그중 일부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해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추징된 금액이 13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두환 일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이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성강문화재단이란 곳에서 전재국 씨가 대주주로 있는 리브로에 30억 원 넘는 거액을 빌려준 겁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전재국 씨의 파주 건물 4층에 있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성강문화재단이 1985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장학사업 한다고 만들었어요.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기동 씨가 만들었습니다. 자, 85년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성강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자본금이 수십억이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기동 씨가 자기 돈 냈겠어요? 전두환 씨가 자기 돈 냈겠습니까? 기업들을 돈 뜯어서 냈을 거예요. 이 성강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전히 105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105억. 1985년 전두환 씨의 장인 이규동 씨가 설립한 성강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전두환 씨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장학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현재 전재국 씨가 이곳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비영리재단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익법인이 대금업을 한다는 거는 돈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리브로와 성강문화재단 사이에 뭔가 관을 연결하고 그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자도 빠져나가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정상적인 행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강문화재단이 리브로에서 이자로 받는 비용이 매년 2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 18억 원이 넘습니다. 공익 목적 사업에
이게 썼다. 어떤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관계자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인력 비용으로. 이 성강문화재단의 이사들에게 다 급여라든지 뭐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법인이라 그러면 그 공익법인에서 해야 될 수익 사업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수익 사업이 우리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어떤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줬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제목적인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허가된 목적 사업 외에 하면 그거는 뭐 심하게 보면 설립허가 취소 사유까지 돼요. 성강문화재단의 법인 등기에는 주 사무소가 전재국 씨의 평창동 건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동 건물 2층에는 북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북카페와 성강문화재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MBC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강문화재단 법인등기를 떼보니까요. 주소가 북커스랑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장님 자료 계시나요? 어떤 관계인지를 저희가 몰라서. 아,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성강문화재단의 목적의 사업에 대한 전재국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전재국 씨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성강문화재단을 비롯해 전재국 씨의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파주 사옥인데요. 네. 추정 시세가 약 7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3층을 한번 보시죠. 면적이 약 453제곱미터, 137평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 2층에는 음악세계라는 음악 전문 출판사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 음악세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음악세계는 빠르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저희가 알아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세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어렵게 만나 전재국 씨와 회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이면 자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 플러스 없죠. 음악 세계에 이제 와가지고 뭐 사장이나 영업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수표 현금으로 뭐 주고 자 이들 영업할 때 써라 큰 거 한 잔 이거 뭐 이렇게 돈도 주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많아요. 음악 세계는 1993년에 전재국 씨가 설립한 음악 전문 출판사입니다. 피아노 교본부터 악보집까지 약 1200권의 음악 서적을 발간하며 연 6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피아노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천 DMZ 음악제 같은 공연도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음악세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비싼 레이저 보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자본력으로 많이 밀었죠. 돈을 막 불쓰듯이 뽀뽀뽀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한 투자를 했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는 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마케팅이니까. 음악 세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긴 건 2019년 10월. 음악 세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우석 씨가 32살의 나이로 사내 이사에 취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국 씨의 아들이자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석 씨. 그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겁니다. 거기 나온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물러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시공사가 없어지고 나서 자식한테 이제 손주한테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소규모 출판사에 불과했던 음악 세계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여기에 전재국 씨의 아들이 경영진으로 참여하면서 3세 세습이 시작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파주 음악세계 사옥. 출근한 전우석 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 이사 취임 전 그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 전우석 씨의 SNS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2019년 4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전우석 씨가 차린 술집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다른 고깃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 만에 폐업한 겁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해봤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우석 씨 기억나시나요? 상사가 안 돼서 폐업했죠. 왜 폐업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우석 씨가 뭐 임대료 같은 게 좀 밀렸었나요? 네, 좀 밀렸었어요. 그때 4-5개월 밀렸던 것 같아요. 전우석 씨의 SNS에서 그가 음악세계 외에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악세계는 최근 영유아 피아노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사는 저희가 총 16개 지사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지사는 한 50여 개 이상으로 활성화가 돼 있을 것으로 지금은 16개가 네. 음악세계의 피아노 교육 사업 설명회. 관계자는 여러 계열사 중에서도 음악세계가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음악세계가 저희가 주가 되는데 항상 중심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층에는 리브로라고 전국에 오프라인 12개 대형 서점을 갖고 있는 북수 리브로라는 곳이 저희 계열사고요. 3층이 북플러스라고 국내 4대 도서 유통회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전두환 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승승장구해온 장남 전재국 씨. 이제는 그의 아들 전우석 씨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사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그 후광이라고 하는 걸 갖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아들 회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밀어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이익은 아들이 가져가겠죠. 전우석 씨가 몸담은 회사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실버밸리입니다. 전우석 씨는 올해 5월 11일 실버밸리의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버밸리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창업한 회사입니다. 2016년 본점에 이어 3개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전우석 씨의 SNS에는 당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홍보하는 사진과 글들이 꽤 됩니다. 전우석 씨를 직접 만나 할아버지의 추징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입니다. 음악세계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할아버지가 내야 될 추징금 아닌가요? 전우석 씨. 네? 실버밸리 사업하시는 자금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이사님, 음악세계 이사 되시면서 나온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석 씨의 누나인 전모 씨는 어릴 때부터 전두환 씨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귀한 떡을 주네. 전모 씨는 2017년 기준 리브로 지분 12.35%를 가진 3대 주주이자 리브로의 사회이사입니다. 그리고 음악세계와 실버밸리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전재국 씨의 계열사에서 플라워 클래스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손녀들이 뭐 경제활동을 자신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어쨌든 비리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의 어떤 아버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떤 자녀가 사업을 해왔고 또 손자녀들도 또 그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2019년 3월 광주지방법원.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41년 전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던 전두환 씨는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7년 회고록을 통해 학살을 합리화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두환 씨를 보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무용가 김현우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에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왼발 다리는 젖으면서 항상 아프다고 하는 이런 추임새로 저희 엄마가 이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이제 가장이 되셔서 이제 저희를 생계를 이제 꾸리고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항쟁에 동참하다가 붙잡혀 심각한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네들이 몇만 원밖에 없다더라 그렇게 쓸 때 그냥 이렇게 되다가 정말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 무서워할 줄 안다면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전두환 씨는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며 역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전두환 씨에게 남은 법적 책임은 이제 추징금뿐입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추징금 환수는 2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앞에 그리고 법 앞에 전두환 일가가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